안녕하세요. 지식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상치 않은 균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가 조금 나빠지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가 속부터 썩어 들어가듯 미국 경제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먼 나라의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이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15년 만기 자동차 할부, 그리고 1년 만에 30%씩 폭등하는 월세를 용납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시스템이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평범한 가족들은 창고 같은 비좁은 공간에 몸을 구겨넣고 억대 연봉을 받는 전문가들조차 부모님 댁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 현실. 일주일에 식료품비로만 $500, 우리 돈으로 약 70만 원을 써야 겨우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의료보험료는 2배로 뛰고 재산세는 단 한 번의 고지서로 수백만 원이 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구조의 붕괴이며 한 국가가 수십 년 만에 가장 위험한 경제 국면으로 조용히 진입하고 있음을 알리는 서곡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명백한 신호는 바로 주택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집을 가질 수 없게 될 때 다른 모든 분야는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붕괴의 현장은 이제 마이애미에서 시카고, 남부 캘리포니아에 이르기까지 미국 전역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등장은 이제 평범한 가계 소득으로는 전통적인 대출의 최소 기준조차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상의 항복 선언입니다. 반세기에 걸친 대출은 혁신이 아니라 현재의 소득 수준으로는 그 어떤 경제 모델을 적용해도 지금의 집값을 감당할 수 없다는 비참한 고백일 뿐입니다. 상황은 월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400에서 $800씩, 즉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월세가 오르는 것이 더 이상 예외가 아닌 일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서서히 오르던 재산세가 이제는 단 한 번의 재평가로 30%에서 70%까지 폭등합니다. 시카고 쿡카운티의 한 평범한 주택 소유주는 $6,000였던 세금이 $13,000, 우리 돈으로 8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치솟는 것을 보며 예산을 초과하는 공과금과 보험료에 더해진 이중고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집은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갉아먹는 부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택은 단순히 비싼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미국인의 소득 분포와 수학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회가 노동 인구에게 잠잘 곳조차 제공하지 못할 때 다른 모든 경제의 기둥들은 차례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주택시장의 붕괴는 그 아래를 받치고 있던 재정적 기반, 즉 노동자의 실질 소득이 붕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대 미국 경제의 핵심 위기는 바로 사람들이 버는 돈과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비용 사이의 격차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격차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파열입니다. 2020년 이후 필수품 가격은 임금 인상률을 아득히 뛰어넘는 속도로 폭등했습니다. 과거 연 2~3% 오르던 식품 가격은 이제 누적으로 20%에서 40%까지 치솟습니다. 많은 노동자에게 $150에서 $200 수준이었던 보험료는 월 $350에서 $700,
즉 50만 원에서 100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통근 비용, 공과금, 일반 서비스 비용 역시 동일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규직으로 일해도 더 이상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고소득층조차 침식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중상류층의 상징이었던 8만 달러에서 12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에서 1억 7천만 원의 연봉도 이제는 월세, 유료비, 교통비, 그리고 부채 상환에 모두 소진되어 저축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책 이반자들이 말하는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가계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필수 항목에 적용될 때 파국적인 재앙이 됩니다. 한편 기업들은 자동화와 비용 절감, 매출 성장 둔화에 직면하여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디자인, 행정 지원, 고객 서비스와 같은 산업 전체가 인공지능과 아웃소싱이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소득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술적으로는 고용 상태이지만 재정적으로는 해마다 악화되는 새로운 형태의 빈곤층이 탄생했습니다. 이 새로운 빈곤은 직함, 학위, 그리고 정규 근무 시간표 뒤에 숨어있기 때문에 더욱 파괴적입니다. 수십 년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청구서를 내고 나면 수중에 500달러, 약 70만 원도 남지 않는다는 노동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저축률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평범한 삶의 지표였던 여유 지출은 이제 생존 모드 예산 편성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월 지출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될 때 시스템은 수요를 재생산하고 안정을 유지하며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할 능력을 상실합니다. 구매력의 붕괴는 경제의 작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미국 경제의 현실 그 자체입니다. 이 소득과 비용의 격차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라는 조용하지만 무자비한 금융 압박 요인과 결합될 때 더욱 파괴적으로 변합니다. 미국의 의료비는 이제 예산 항목이 아니라 노동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가는 완전한 착취 메커니즘으로 진화했습니다. 그 어떤 임대료 인상이나 공과금 폭등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말입니다. 개인 보험료는 월 평균 150달러에서 200달러 수준에서 이제 350달러에서 750달러에 이릅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소득을 보기도 전에 월급에서 자동으로 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간 자기부담금은 보통 4,000달러에서 8,000달러를 초과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기 시작하기도 전에 엄청난 금액을 자기 주머니에서 먼저 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일상적인 처방약, 전문의 방문, 진단 검사 비용은 명목 임금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응급실에 한 번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검사 없이 250달러를 넘을 수 있습니다. 몇 번의 갱신 주기 동안 보험료가 40%에서 70%까지 인상되는 것이 표준이 되면서 수백만 명이 보험 등급을 낮추거나 아예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가장 불안정한 부분은 보험이 보호수단에서 지속적인 금융부채로 전환되었다는 점입니다. 노동자들은 10년 전 플랜보다 보장 범위가 훨씬 적은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월급의 수백 달러를 잃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700달러에서 900달러, 가족의 경우 1,400달러에서 2,000달러에 달하는 유료 관련 급여 공제액은 한때 주거, 식비, 저축에 사용되었을 소득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유료 보험료만으로도 저비용 지역의 월세 비용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부담은 유료비 체납, 치료 연기, 그리고 개인 부채 증가로 이어집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조차 매달 복리로 불어나는 미납 유료비를 떠안고 있으며 유료 부채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파산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때 현대 생활의 안정적인 기둥으로 여겨졌던 유료 서비스가
이제는 멀쩡히 직장에 다니는 미국인들을 붕괴 직전으로 몰아넣는 주요 엔진 중 하나로 변모한 것입니다. 유료비 부담의 악순환은 다음 불안정 요인인 일상생활 비용의 전례 없는 급등으로 직접 이어집니다. 식료품, 전기, 인터넷, 교통 등 한때 중산층 예산의 기반이었던 필수품들이 이제는 그 어떤 임금 구조도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가계 재정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 보고서에 나오는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항목들에 대한 가속화된 비용 폭발입니다. 가장 명확한 예는 식품 물가입니다. 몇 년 전 주당 평균 180달러에서 220달러였던 식료품 구매 비용은 이제 소규모 가구조차 400달러에서 600달러, 우리 돈으로 55만 원에서 80만 원을 우습게 넘어섭니다. 달걀, 가금류, 유제품, 농산물과 같은 기본 식료품 가격이 누적으로 20%에서 60%까지 상승했습니다. 한때 예측 가능했던 공과금은 이제 변동성 큰 세금처럼 기능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120달러에서 150달러 수준이었던 전기요금은 220달러에서 3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는 각종 수수료와 장비 요금이 추가되어 회선당 100달러에서 150달러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인상은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가게가 필수 서비스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비용을 절감할 방법이 없게 만듭니다. 교통 역시 또 다른 금융 압박 요인이 되었습니다. 일부 주의 자동차 보험료는 단 한 번의 갱신 주기 내에 20%에서 40%나 급등했습니다. 간단한 영화 관람조차 3명의 성인이 간식이나 교통비를 제외하고도 80달러에서 90달러, 약 12만 원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비용 폭발은 단 하나의 통일된 결과를 낳습니다. 바로 재정적 탄력성의 소멸입니다. 가게는 더 이상 예상치 못한 청구서, 공급 충격 또는 소득 중단을 흡수할 여력이 없습니다. 모든 돈은 들어오기도 전에 배정되어 미국인들은 줄어드는 자율성과 커져가는 취약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상생활 비용이 모든 범주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때 경제적 안정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소비자 비용 폭발은 노동시장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 붕괴와 맞물려 더욱 위험해집니다. 미국은 지금 희귀한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동화로 인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 물리적 경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숙련된 필수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무직 노동자의 과잉 공급과 기술직 노동자의 공급 부족이라는 이 불균형은 고용 생태계의 근본적인 오작동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의 가속화가 첫 번째 촉매제입니다. 디자인, 마케팅, 행정 지원, 카피라이팅과 같은 업무 범주 전체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한계 비용으로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 시스템에 흡수되고 있습니다. 한때 5명에서 10명의 팀을 고용했던 회사가 이제는 한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감독하며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만 5천 달러의 직원을 49달러짜리 구독 서비스로 대체하는 재정적 유인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한때 안정적인 경력 경로로 여겨졌던 사무직을 대상으로 한 해고와 채용 동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직 일자리가 사라지는 동안 미국은 전기기술자, 배관공, 용접공, HVAC 기술자 및 건설 노동자의 극심한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들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0세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은퇴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학위는 평가절하되고 자격증은 과대평가되며 임금은 국가적 필요와 어긋나는 경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6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졸업생이 4만 5천 달러의 연봉을 받는 동안 학사 학위가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는 8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왜곡은 국가적 불안정을 직접적으로 심화시킵니다. 안정적인 고용을 잃고 신속하게 재교육받을 수 없으며 임금 압박에 직면한 노동력은 치솟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은 더 이상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 생산성과 가계 생존을 모두 훼손하며 역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오작동은 붕괴의 다음 단계를 직접적으로 가속화합니다. 바로 소득 기반 소비에서 신용 기반 생존으로의 급격한 전환입니다. 임금이 기본 생활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가계는 경제성을 개선하기보다는 지불을 연기하는 금융상품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가 대공황 직전의 상황과 섬뜩할 정도로 유사한 부채의 소용돌이 상태로 조용히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선구매 후결제, BNPL가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원래 편의 도구로 판매되었던 이 서비스는 이제 가처분 소득의 대체제로 진화했습니다. $40 미만의 거래, 즉 식료품, 필수 의류, 일상 가정용품 등 이전에는 할부가 필요 없었던 범주들이 이제는 일상적으로 사회 분할 결제로 이루어집니다. 수수료와 연체료가 누적되면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잔고도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국가회전 부채는 1조 3천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안정적인 신용기록을 가진 차용자조차 이자율이 20%를 넘어섭니다. 가장 위험한 요소는 소비자들이 올바르게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지불하고 빚의 수렁에 더 깊이 빠지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는 1920년대 할부 신용붐을 연상시킵니다. 당시 가족들은 번영의 환상 속에서 가구, 가전제품, 기본 상품을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소득이 약해지자 채무 불이행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구조가 존재하지만 규모가 커지고 디지털화되었습니다. 가계가 현재의 생존을 위해 미래의 소득에 의존함에 따라 경제 전체가 구조적으로 취약해집니다. 어떠한 충격, 즉 실직, 유료 문제, 임대료 인상 등은 보이지 않던 빚을 즉시 연체로 전환시킵니다. 영구적인 신용에 대한 의존은 경제적 스트레스의 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적 실패를 보장하는 메커니즘 그 자체입니다. 도시들이 인구 감소, 연금 적자, 운영 비용 상승, 상업 세수 기반 축소에 직면하면서 그들은 유일하게 남은 수입원인 평범한 주민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인 세금 충격파가 발생하여 가계에 얼마 남지 않은 재정적 안정을 조용히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가장 공격적인 압박 요인입니다. 여러 카운티에서 $5,000에서 $7,000 수준이었던 세금 고지서가 $11,000에서 $15,000로 급등했으며 이는 종종 두 번의 평가 주기도 채되지 않아 발생한 일입니다. 쿡 카운티의 세금이 약 $6,000에서 $13,000로 뛴 것은 고립된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는 이제 주택 소유자에게 직접 전가되는 구조적인 자금 부족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인상은 임금 성장이나 시장 가치와는 무관합니다. 예산 격차를 메우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착취일 뿐입니다. 판매세와 서비스 수수료는 또 다른 압박을 더합니다. 많은 도시에서 통합 판매세율은 이제 10%를 초과하여 모든 구매 비용을 조용히 높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또한 수도, 쓰레기, 전기, 주차, 허가 및 대중교통에 대한 새로운 소액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과금 고지서에는 이제 6개에서 12개의 다른 할증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누적 효과는 금융적 족쇄와 같습니다. 세금 급등은 부채, 인플레이션, 정체된 임금으로 이미 손상된 가계 예산을 압박합니다. 또한 고비용 지역에서의 이주를 가속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자를 심화시키고
추가적인 세금 인상을 강요하는 자기 강화적인 하향 나선 구조를 만듭니다. 이 세금 충격파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을 재정적 파산 지점으로 몰아넣는 구조적인 힘입니다. 도시의 경제성 붕괴는 더 깊고 부식적인 결과를 촉발했습니다. 바로 감정적, 심리적, 행동적 수준에서 중산층이 해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압박은 더 이상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넘어 정체성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교육, 노동, 책임이라는 올바른 길을 따랐던 수백만 명이 이제는 생존이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소모하는 순환에 갇혀 있음을 발견합니다. 번아웃은 노동력의 지배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당 40시간에서 60시간을 일하는 사람들이 기본 청구서를 내고 나면 가처분 소득이 200달러에서 400달러도 채 남지 않는다고 보고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끊임없는 재정적 스트레스 속에서 기능하며 문화생활, 사교 모임 또는 개인적 발전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글쓰기, 음악, 예술, 여행, 피트니스와 같이 한때 개인의 목적을 정의했던 취미들은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여 사라지고 있습니다. 포부의 침식은 더욱 놀랍습니다. 주택 소유, 재정적 독립, 결혼, 자녀, 은퇴와 같은 전통적인 이정표는 이제 인구의 상당 부분에게 접근 불가능한 것이 되었습니다. 한때 달성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꿈들은 이제 과거 경제의 유물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심리적 붕괴는 사회적 단절로 직접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참여 비용이 너무 비싸져 공동체에서 물러납니다. 중산층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서부터 용해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무거워질수록 개인은 구매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한때 사회를 지탱했던 동기와 정서적 능력마저 잃게 됩니다. 이 변화는 돈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미래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믿음이 줄어드는 것으로 측정됩니다. 중산층의 심리적 해체는 다음 파열, 즉 2026년으로 예상되는 복합적 충격을 위한 무대를 마련합니다. 경고 신호는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 지표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38조 달러의 연방 부채를 안고 있으며 이는 GDP 성장, 세수, 생산성을 능가하는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자 지급액만으로도 이전의 사회 프로그램, 인프라 및 긴급 지원에 자금을 지원했던 재정 공간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용시장은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경직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대체는 2025년을 거쳐 2026년의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수십만 개의 사무직을 제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은 차입 비용과 소비자 지출 감소에 직면한 기업들은 해고를 강화하고 신규 채용을 동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시장은 더 많은 주택 소유자가 보험료 인상, 저금리 모기지 만료, 재산세 인상에 직면함에 따라 새로운 불안정성에 직면할 것입니다. 23%로 책정된 모기지는 67%로 전환되어 수백만 명의 월 상환액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밀어 올릴 것입니다. 모든 지표는 한 지점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부채 증가, 일자리 감소, 주택시장 불안정, 그리고 약화된 제도들이 동기화된 국가적 압박 지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가 모두 함께 실패할 때 시스템은 구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부서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현재 데이터가 가리키고 있는 논리적 결론입니다. 이것이 단지 미국만의 이야기일까요? 전 세계가 촘촘히 연결된 오늘날 이 거대한 제국의 내부 붕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반드시 함께 고민해야 할 질문입니다.